좁은 문, 앙드레지드 지음, 조정우 넘김, 출판사 더 클래식, 녹음 클레아, 6장.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난 곳은 플랑티의 이모댁이었다. 군복무 때문인지 갑자기 내 자신이 아둔해지고 살이 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도 내가 달라진 걸 알아챘음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거칠애뿐인 첫인상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나도 행여 내가 그리던 그녀의 모습이 아닐까 두려워 처음에는 그녀를 감히 바라보기 힘들었다. 아니,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했던 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지로 짐지우다시피 한 약혼자라는 모호한 역할과 우리만 남겨놓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 지나친 배려였다. 고모, 고모가 계셔도 전혀 방해될 게 없어요. 우리끼리만 나눌 비밀 얘기도 없고요. 배려한답시고 부산을 떨며 자꾸 자리를 피해주려는 이모의 노력에 알리사는 결국 큰 소리를 내야 했다. 얘들이? 없긴 왜 없어? 너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단다. 서로 만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시시콜콜 얼마나 할 말이 많겠니? 고모, 제발 이렇게 가시면 우린 정말 속상할 거예요. 알리사의 목소리는 거의 노기를 띠고 있어 나조차 이게 정말 그녀의 목소리인지 의아해할 정도였다. 이모가 나가시면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웃으며 거드는 내게도 정말 둘만 남겨지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결국 이모와 우리 둘, 이렇게 셋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억지로 꾸며낸 활기로 대화는 짐짓 쾌활하고 자연스러운 듯 보였지만 그 뒷면에 우리는 각자의 불안을 숨기고 있었다. 외삼촌이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덕분에 우리는 첫날 저녁 코미디 같은 만남을 끝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질 수 있었다. 다음날 나는 점심때보다 훨씬 먼저 도착했는데 알리사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알리사는 굳이 친구를 돌려보내려 하지도 그 친구도 눈치껏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찌어찌해서 결국 우리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나는 알리사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며 그 친구를 붙잡지 않은 것에 놀라는 신용까지 했다. 두 사람 다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해서인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잠시 후 외삼촌이 돌아오셨다. 외삼촌이 무척 늙으셨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알리사는 눈치챈 듯했다. 외삼촌은 귀가 어두워져 내 목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셨다. 계속 소리치듯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에 내 말들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횡설수설 용두사미가 되곤 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약속대로 이모가 마차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 이모는 우리를 오르쉐르로 데리고 갔다. 돌아올 때는 알리사와 나 둘이서 가장 멋있는 산책로로 걸어오게 하려는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계절에 비해 날씨가 더웠다. 우리가 걸었던 언덕길은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서 별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 나무들도 잎이 다 떨어져 전혀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우리는 이모가 기다리는 마차에 합류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하게 서둘러야 했다. 편두통으로 머리가 지끈거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태연한 척하려 했는지 아니면 동작으로 말을 대신하려는 생각이었는지 걷는 내내 알리사가 내게 맡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가뜩이나 흥분되어 있었던 데다 걸으면서 숨도 가빠졌고 어색한 침묵까지 겹쳐 우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내 관자놀이에서 맥박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알리사의 얼굴은 보기 흉할 만큼 빨개져 있었다. 결국 서로의 축축해진 손을 맞잡고 있다는 자각에 우리는 슬그머니 손을 빼 어색하게 놓아버리고 말았다. 너무 서둘러 온 탓에 우리가 사거리에 다다랐을 때 마차는 아직 도착해 있지 않았다. 이모가 우리에게 이야기 나눌 시간을 준다고 일부러 마차를 천천히 몰아 다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탈 위에 앉았다. 둘 다 온통 땀에 젖었던 탓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오싹한 추위가 느껴졌다. 우리는 이모가 탄 마차를 맞이하려고 일어섰다.
이모의 집요한 배려는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짐작한 이모는 대뜸 우리의 약혼에 대해 물었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알리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핑계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일어나니 온몸이 욱신거리며 아팠고 감기 기운마저 느껴졌기 때문에 뷰콜렌가에는 오후에나 도착하게 되었다. 불운하게도 알리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모의 손녀인 마들렌 플랑티에가 그곳에 와 있었다. 알리사가 그 애랑 종종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자기 할머니 집에 며칠 와 있던 마들렌은 내가 들어서자 이렇게 외쳤다. 가실 때 비탈길로 갈 거면 함께 가면 되겠네요. 나는 기계적으로 승낙했고 그래서 알리사와 단둘이 있을 기회는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꼬마의 등장이 우리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긴 했다. 전날의 그 참을 수 없던 어색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셋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게 되었다. 처음에 걱정했었던 것처럼 그리 시시한 대화도 아니었다. 알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 그때까지도 내가 다음날 떠난다는 걸 알지 못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아쉽지 않은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이상한 불안감에 떠밀려서 시내로 다시 내려왔다. 1시간 동안이나 거리를 헤매다가 뷰콜렌가로 발길을 돌려 초인종을 눌렀다. 외삼촌이 나를 맞아주었다. 알리사는 몸이 안 좋은지 벌써 자기 방으로 올라가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나는 얼마 동안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집으로 와야 했다. 자꾸만 엇갈리는 상황에 몹시 화가 났지만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행여 모든 상황이 우리를 도왔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어색함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슬프게 한 것은 알리사도 똑같은 어색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다음은 내가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그녀에게서 받은 편지다. 제롬, 얼마나 슬픈 재회였는지. 너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있다고 말하지만 너 자신도 꼭 그렇다고 확신하진 못할 거야. 이제 생각해보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생각, 아니 확신이 들어. 아, 제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서로 할 말이 많았음에 틀림없는데 잘못된 자리에 있는 듯 어색한 느낌이며 무력감이며 침묵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네가 돌아온 첫날엔 그런 침묵조차 즐거웠어. 침묵은 사라지고 곧 네가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지.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그렇게 떠나선 안 됐어. 하지만 오르쉐르에서의 침울한 산책이 침묵 속에서 끝나버리고 특히 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희망 없이 놓아버렸을 때 내 심장은 슬픔과 고통으로 멎을 것 같았어. 나를 슬프게 한 건 네가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내 손이 먼저 놓아버렸을 거라는 느낌이야. 더 이상 네 손을 잡고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거든. 이튿날, 그래, 바로 어제였지. 아침 내내 나는 너를 미친 듯이 기다렸어. 집안에 있기가 너무 불안해 부둣가로 오라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어. 한참 동안 파도가 거칠게 이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너 없이 혼자 바다를 바라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불현듯 내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네 모습이 떠올라 집으로 돌아왔어. 오후에는 시간이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전날 마들렌이 오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오전에 너를 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 덕분에 이번 만남에서 유일하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잠시나마 이런 편안한 대화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환상을 가질 수 있었지. 마들렌과 함께 앉아있던 소파로 다가와서 네가 몸을 숙여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으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네가 떠난다는 사실이 떠올랐어. 마들렌과 네가 함께 나간 뒤에야 이렇게 떠난다는 건 있을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도 뒤쫓아 나갔지. 알고 있었니?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하지 못했던 말을 너에게 모두 하고 싶었어. 그래서 플렁티의 고모댁을 향해 달렸어.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 시간도 없고 감히 그럴 용기도 없었어. 그렇게 절망한 채 집으로 돌아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너에게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았던 작별의 편지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는 전부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각자 자신을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었음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제롬, 제롬, 아, 우리가 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난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 정말이야. 하지만 지금 다시 거의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어. 오, 제롬, 내가 너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반대로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지금처럼 절실하게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네가 내 곁으로 다가오기만 해도 이토록 혼란스럽고 불편해지는 걸 보면 말이야. 하지만 다시 너에게 절망스럽게 고백하자면 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 이미 예감은 했지만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번 만남을 통해 그걸 깨달았어. 너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잘 있어. 너무나 사랑하는 내 동생 제롬.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길.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다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곁밖엔 없어. 이 편지로는 내가 충분히 고통스럽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다음날 그녀는 다음과 같은 추신을 덧붙여 보내었다. 이 편지를 보내기 전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좀 더 신중해 주길 부탁하고 싶어. 너와 나만의 사연으로 남아야 할 것들을 줄리에트나 아벨에게 얘기함으로써 넌 내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 그런 일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너의 사랑이 머리만으로 하는 사랑이며 다정과 신뢰에 대한 호의 또는 지적인 집착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어. 분명 내가 편지를 아벨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이 몇 줄을 덧붙였을 것이다. 대체 어떤 의혹의 시선이 그녀에게 이런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었을까? 내 말에 친구의 충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걸 전부터 간파하고 있었다고? 전부터 나는 아벨과 내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그의 충고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짐은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가르쳐 주었을 뿐이다. 그 후 사흘 내내 나는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알리사에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다. 하지만 괜한 논쟁이나 거친 항변, 사소한 말실수 등으로 인해 우리 상처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덧날까봐 두려웠다. 사랑에 괴로워하며 수도 없이 편지를 썼다 지우고를 반복했다. 얼룩이 묻은 그 편지 사본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나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알리사, 나를,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을 연민으로 보아주길 바라. 너의 편지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네가 하는 모든 걱정을 그냥 웃어넘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네가 편지에 쓴 그 모든 것을 나도 느끼고 있었어. 다만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야. 왜 너는 단지 상상에 그칠 만한 일들을 끔찍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 하는지. 만약 네가 예전처럼 날 사랑하지 않는 거라면 아, 하지만 열망으로 가득 찬 그동안의 네 편지들은 이런 잔인한 가정에 머리를 적게 만드는 걸 알리사.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두려움이 뭐가 그리 중요한 거니?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하니 내 입이 얼어붙는 것 같아. 난 내 마음이 지르는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장깨를 부리기엔 널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
널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머리로 하는 사랑이라고? 거기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니? 나는 모든 영혼을 바쳐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와 가슴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겠어? 너의 신랄한 비난이 우리의 편지에서 비롯되었다면 편지 때문에 허공에 떠있던 관계가 곧이어 맞닥뜨릴 현실 앞에 추락하며 상처를 준 것이라면 나에게 쓰는 네 편지가 사실은 자신을 향한 대화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난번처럼 편지를 받음으로써 다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야 한다면 우리 당분간 편지 왕래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 다음 편지에서도 나는 그녀가 잘못 판단한 거라며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했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가져보자고 간청했다. 지난번 만남에선 모든 것이 삐걱거렸다. 무대 장치, 엑스트라, 계절, 그리고 더 신중한 만남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 열띤 편지 왕래까지 모든 것이 어긋났다. 이번 만남을 위해서는 긴 침묵이 필요하다. 나는 다음 만남이 올봄 퐁게즈마르에서 이루어지길 바랐다. 부활절 방학 동안 알리사가 허락하는 시간만큼 머무른다면 외삼촌도 반갑게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보냈던 지난 추억들도 내 편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 결심을 확고히 한 뒤였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자마자 나는 곧 다시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가 가기 전에 알리사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던 미스 애쉬버턴이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두고 운명했기 때문이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줄곧 미스 애쉬버턴과 다시 함께 살고 있었고 항상 그녀 곁을 지켰기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알리사가 보낸 엽서는 나의 슬픔보다는 침묵을 지키기로 한 약속에 더 신경을 쓰는 듯 보였다. 외삼촌이 참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와서 시신을 매장하는 것만 지켜보고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장례식에는 그녀와 나 거의 둘뿐이었고 운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나란히 걸어갔지만 겨우 몇 마디만 주고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옆에 앉은 그녀가 부드러운 시선으로 나를 응시하는 걸 여러 번 느낄 수 있었다. 부활절 전까진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거야. 헤어지려 할 때 그녀가 다짐했다. 그래, 하지만 부활절에는 기다릴게. 우리는 묘지 입구에 서 있었다. 엿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굳이 마차를 불러 인사도 없이 나를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6장 끝.